안녕하세요. 흥미로운 사이다 사연이 많은 톡톡 사연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재미난 이야기가 3가지나 준비되어 있어요.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저는 톡톡 사연 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져서 밖에 나가니까 확실히 기온이 낮더라고요. 꼭 이럴 때 병원에 환자들이 오거든요.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유의하셔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독감 주사를 꼭 맞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제가 직업이 간호사라서 이런 건강 관련해서는 주위에도 무조건 주사는 맞으라고 하거든요. 제 사연을 보러 와주신 분들도 따뜻한 물도 자주 드시고 몸이 차갑지 않게 해주셔서 이번 추운 겨울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바로 우리 시어머니에 관해 제보하려고 해요. 대한민국 며느리들은 고부 갈등이 없는 사람이 희귀하다고 하죠. 우리 시어머니는 인간적으로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평소에는 말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나서야 할 일이 있으면 딱 나서는 멋지고 당찬 분이랍니다. 특히 제가 성격이 많이 내성적이고 조용한 편이라 이런 시어머니를 보면 본받을 점이 많다고 늘 생각이 들어요. 결혼하고 참 웃고 울던 날들이 많았는데요.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다사다난했던 그동안의 일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로 차로 4시간이 걸리는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아래로 동생 한 명이 있고 부모님은 딱히 직업이 없으셨습니다. 아빠는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하셨는데 사실상 돈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기름값을 내고 끼니를 해결하면 남는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늘 나가서 일하셔야 했습니다. 집이 가난하니까 학교에 준비물도 제대로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 자매를 안 굶기겠다고 엄마는 코피를 흘리며 온몸에 파스를 붙이면서 일하셨습니다. 몸이 아파서 열이 펄펄 나도 하루라도 안 나가면 일당을 못 받으시니까 약을 몇 봉지나 먹어가며 일하셨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저는 무조건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죽어라 공부했는데 사실상 한계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남들 다 받는 사교육을 저만 안 받으니 미친 듯이 노력해서 따라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제게 나중에 꼭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시집가라고 하셨어요. 가난한 남자를 만나면 자식들이 고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때 밥도 안 먹고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공부했어요. 그러다 제 평생 꿈이었던 간호사가 되려고 간호학과에 원서도 넣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도 우리 집의 가정 형편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저는 결국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의 간호학과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졸업은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1학년도 끝나지 않았을 때 아빠가 갑자기 병에 걸려 돌아가셨거든요. 수영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우리 딸 꿈까지 포기하게 하고. 그런데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아빠가 죽으면서 그동안 숨겼던 빚이 드러났는데 그게 너무 많아. 또 죽기 전에 병원에 입원해서 그 병원비도 내야 하고. 엄마가 미안해. 아니야. 일단 자퇴하고 돈 벌어서 갚고 그 다음에 다시 대학 가면 돼. 엄마, 내가 못 붙은 것도 아니고 이미 한 번 붙은 대학 2번은 못 가겠어? 너무 슬퍼하지 마. 내가 당장 공장 들어가서 돈 갚을게. 아빠가 급성 뇌종양이 생기면서 병원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주변에 빌린 돈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편하게 대학에 다니면서 공부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죠. 그래서 학교를 자퇴하고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휴학 생각도 했는데 그것도 최대 2년이라 돌아올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빚이 너무 많아서 집도 팔고 이사까지 가는 마당에
학교는 제게 사채였습니다. 엄마는 제가 자퇴하고 공장에 간다고 하니까 엉엉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그렇게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랍니다. 그런 엄마를 보며 저는 제 선택이 후회되지 않게 돈을 열심히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1년 정도 일만 하면서 빚을 차근차근 갚았어요. 아직 고등학생이었던 동생과 그런 동생을 키우면서 마트와 식당에서 밤낮 없이 일하던 엄마를 생각하면 힘들어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1년 정도 일하니까 공장 사장님이 제가 일머리가 있다고 본인 친구 사업장에 가서 일하라고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곳은 건설 회사였는데 마침 격리 자리가 공석이라고 하셨습니다. 1년 내내 일하면서 친구도 안 만나고 개인적인 취미 활동도 하지 않고 진짜 일만 하면서 빚을 갚았거든요. 덕분에 급한 불은 다 끌 수가 있었는데 몸이 조금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급여도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집과 너무 가까운 거리라서 바로 가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격리로 일하면서 현장에서 일하던 남편과 눈이 맞았거든요. 외모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착하고 굉장히 성실한 모습이 너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남편은 젊은 직원 중에 제일 일찍 출근했고 상사에게도 잘했거든요.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아빠는 그렇게 좋은 남편은 아니었거든요. 성실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라 남편의 모습을 보고 한결같은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연애하며 알게 되었는데 남편은 저보다 더 불우한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남겨진 어머니와 두 남동생을 키우면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중학생 때부터 친구들과 놀러 다니지 않고 신문 배달하고 식당에 가서 불판을 갈면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생 때는 아예 학교까지 그만두고 저처럼 공장에서도 일하고 심지어 바닷가에 가서 횟집 일도 도왔다고 했어요. 안 해본 일이 없다고 웃는 모습을 보며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힘든 일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싶었는데 친정 엄마는 제가 남편을 소개하자 반대부터 하셨어요. 그냥 엄마는 네가 부잣집 남자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어. 우리 수영이는 엄마처럼 고생하면서 살지 않길 바란단 말이야. 그런데 형편이 안 좋은 집에 시집가면 어떡해? 시아버지도 안 계시면 홀어머니잖아. 수영아, 삼형제 중 장남에다 홀어머니면 엄마는 너무 반대야. 엄마 마음이 무슨 마음인 줄은 알아. 그런데 우리 집도 가난하잖아. 그냥 없는 사람끼리 모아서 서로 의지하며 살면 되는 거지. 그리고 시어머니는 괜찮은 분이야. 말수는 적은데 적어도 나를 괴롭히거나 시집살이 시킬 분은 아닌 것 같아. 아, 얘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지금은 멀쩡해 보여도 막상 결혼하고 같이 살면 돌변할 수도 있어. 나도 결혼 전에는 너희 아버지가 저런 줄은 몰랐어. 수영아, 엄마는 진짜 모르겠어. 돈이 없어서 시어머니랑 시동생들이랑 같이 살아야 한다며. 아휴. 엄마가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했어요. 일단 홀어머니고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 엄마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래도 결혼하고 싶더라고요. 남편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보고 제 선택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고등학생 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제대로 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남편 덕분에 시동생들은 서울에 있는 명문 대학에 입학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굉장히 동생들을 자랑스러워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꼭 이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또 연애하며 자연스럽게 시댁에도 가게 되었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엄마에게 말한 것처럼 나쁜 분이 아닌 걸로 보였어요. 말이 많거나 정이 많은 분은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되게 고상하고 차분하셨습니다. 만약에 고생하지 않고 사셨으면 왠지 부잣집 사모님처럼 보였을 것처럼요. 옛날로 말하자면
양반가 귀양 교수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태도나 표정이 언제나 똑같았어요. 웬만하면 표정에 변화도 없었고 목소리도 차분하셨습니다. 말씀하실 때도 딱 필요한 말만 하셨고 제게 지나친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저를 무시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런 시어머니의 강인한 모습이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엄마는 제 결혼을 마침내 허락하셨어요. 시어머니도 남편이 저랑 결혼하겠다고 하자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단번에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들은 건데 가족밖에 모르는 장남이 데려온 여사라면 본인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워낙 남편이 동생들과 어머니를 위해 희생한 게 컸으니까요. 우리 부부는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시댁에 들어가서도 몇 달은 일했는데 그 돈도 다 친정에 보내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저는 뭔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결혼해서 새댁인데 집안 살림도 제대로 못하고 밖에서 일하고 그 돈도 친정에 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제가 그래서 언젠가는 시어머니께 따로 죄송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래도 2달만 일하면 친정 빚도 거의 다 갚아서 그때는 그만두고 집에서 집안일 할게요. 결혼하고 며느리가 되었는데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염치 없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가, 염치 없는 것은 장남이 결혼하는데 결혼식 올릴 돈도 없고 신혼집을 차려줄 돈도 없는 나야. 너는 나에게 미안할 필요가 전혀 없단다. 친정에 돈을 보내줄 수 있으면 끝까지 그렇게 해. 전혀 죄송할 일이 아니야. 시어머니는 그런 제게 본인이 더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집안일에 관해 한 번도 눈치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우리 때는 결혼하면 며느리들은 대부분 시집살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결혼하고 시어머니가 너무 잘 챙겨주셨습니다. 우리 엄마는 어릴 때부터 일하느라 사실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어차피 요리할 시간도 없었고 1시간이라도 일해야 했으니까요. 반면 시어머니는 집에서 요리를 자주 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저는 살이 무려 7kg나 찌게 되었어요. 임신도 안 했는데 우리 친정엄마는 제 배를 보고 임신했다고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한편 남편은 결혼하고 보니 훨씬 더 만족스러운 남편이었어요. 다정하고 성실한 것은 이미 알았는데 집안일까지 잘할 줄은 몰랐거든요. 집에서 제일 바쁘고 힘든 사람이 화장실 청소도 다 하고 냉장고까지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참 결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홀어머니라서 남편에게 너무 의지하면 어쩔까 걱정했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너무 독립적인 여성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예전에 청소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때 너무 많이 걷고 넘어지는 일이 많아서 발목이 안 좋아서 오래 걷지 못하세요. 발목 때문에 집에서도 편하게 있다가 넘어지는 일도 많았고요. 병원에 주기적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것도 제가 모시고 간다고 해도 항상 사용하셨어요. 짐이 되기 싫다고 하시면서 거절하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조금만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면 직접 약국에 가서 약을 사오셨어요. 무심하게 제게 약봉지를 주면서 빨리 나으라고 특유의 무표정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애정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결혼하고 바로 임신했는데 그때도 시어머니가 되게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제게 시댁이 불편하면 친정에 가서 지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몸에 좋은 음식들을 매번 만들어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입덧도 없고 아주 건강하게 첫째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고 바쁜 남편을 대신해서 시어머니가 어찌나 저를 잘 챙겨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편이 집에 오래 없어도 저는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둘이 아이를 돌보며 오히려 가까워져서 좋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의 본심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아가, 나는 우리 큰아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내가 너무 어린 나이에 고생부터 알게 해서 미안하고 또 미안해. 그래서 너한테
최대한 노력해서 잘해주고 싶단다. 만약 내 의도와 달리 너에게 서운함을 느끼게 한다면 반드시 말해줘. 알겠니? 어머니, 저는 한 번도 서운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결혼하길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말하길 어머니도 새 아들 키우려고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머니가 더 대단해요. 남편이 일찍 죽었는데 그때 애는 3명이고 당장 현실이 버거웠지. 주변에 연락하던 것도 다 끊고 그냥 오로지 아들들만 잘 키우려고 했어. 집안하고는 사정이 있어서 연락이 이미 끊긴 상태라 도움받을 수도 없었거든. 시어머니의 얘기를 듣는데 저는 기쁘면서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원래 생전 본인 얘기를 잘 안 하시거든요. 그냥 살짝 들은 얘기를 종합해보면 시어머니도 우리 엄마 못지않게 고생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꿈은 두 양가 어머님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저와 남편이 최선을 다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시어머니께 제가 살아온 과정도 말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힘들게 코피 흘리면서 공부해서 들어간 간호학과를 자퇴했다고 얘기할 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올 생각은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담담하게 제 얘기를 다 들어주시니 울컥하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비밀을 나누면서 저랑 시어머니는 무척이나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친정엄마도 제가 시어머니와 이렇게 가까이 잘 지내니 결혼하길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반대하더니 그래도 딸이 행복하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여 보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고부 갈등 없이 시댁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잘 지낼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획에 없던 둘째까지 낳았습니다. 원래는 남편과 저 둘 다 한 명만 낳아 잘 키우자고 했거든요. 워낙 둘 다 첫째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다 보니 외동을 낳아 기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잘 도와주셨고 집안 분위기도 좋아서 둘째 생각이 들었어요. 양가 어머님들도 우리 의견을 존중해 주셔서 그렇게 둘째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둘째를 낳으면 이제 그래도 어머니도 힘들고 집도 좁으니 가까운 곳으로 분가하자고 하더라고요. 멀리는 아니고 걸어서 5분 이내에 매물일 좋은 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우리 부부는 부동산까지 들리면서 분가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는 분가에서도 우리 집에 와서 자주 아이들을 봐주겠다고 하셨죠. 그렇게 분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바로 둘째 도련님이 결혼하게 되었어요. 도련님은 서울에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고 동서를 데리고 왔습니다. 동서는 처음 봤을 때 보자마자 속으로 서울 깍쟁이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되게 새침하고 할 말을 거리낌 없이 다 하는 모습에 소심한 저는 속으로 되게 놀랐습니다. 남자가 원래 집을 해오는 거라고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 주변을 봐도 다들 남자가 결혼할 때 집을 하나씩 가져오더라고요. 저는 혼수는 문제없이 준비할 수 있으니 집만 제대로 마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둘째 동서는 무려 시댁에 처음 인사로 온 날 대놓고 집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둘째 서방님이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는 절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동서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라 눈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겨우 시어머니의 비상금을 꺼내 합쳐보아도 동서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사냐고 서방님에게 불만을 토로했다고 해요. 서방님은 그때 당시 동서와 꼭 결혼하고 싶다고 시댁에 와서 사정했습니다. 결국 그 수준에 맞춰주기 위해 우리 부부는 상의 끝에 우리가 이사 가려고 모은 돈을 주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고 우리 돈은 지키라고 하셨지만 남편과 저는 그래도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이니까 웬만하면 동서가 마음에 드는 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길 바랐습니다. 이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우리 부부는 돈이 없어서 결혼식도 올리지 못했는데 이렇게 평생 동생들에게 퍼주기만 해서 미안하다고 몇 번이고 사과하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어머니와 같이 살 수 있어서 더 좋다고 괜찮다고 했죠.
우리 부부의 지원을 받아 둘째 서방님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작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결혼식을 안 올렸기 때문에 둘째 서방님의 결혼식을 앞두고 시어머니는 근심이 많으셨어요. 저희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도 먹고 살 수준은 되었지만 아이가 둘이나 있어서 저는 돈이 아깝더라고요. 이렇게 큰돈이 들어갈 곳도 많을 텐데 최대한 아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우리 부부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마음 놓으라고 얼마나 말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둘째 서방님이 결혼했는데 바로 다음 해에 셋째 서방님까지 결혼하고 싶다고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셋째 도련님도 서울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셋째 동서도 서울에 있는 집을 원하는 상태였어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셋째 도련님에게 돈을 지원해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고등학교 때부터 자퇴하며 일한 돈으로 동생들을 대학도 보내고 취업도 시켰는데 결혼까지 시켜야 하냐고 화를 내셨거든요. 그래서 저랑 남편도 둘이 이번에는 진짜 돈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글쎄 둘째 동서가 셋째 동서에게 시댁에서 집을 해줬다고 한 거예요. 우리는 말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자기는 집을 받았는데 왜 셋째는 집을 못 받냐고 했다는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연히 이걸로 셋째 동서와 그쪽 집안은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는 상견례도 하기 전에 파혼하게 생겼다고 속상해하셨습니다. 더 어이가 없던 것은 둘째 동서의 태도였어요. 시어머니가 왜 얘기했냐고 하니까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로 둘째 서방님과 셋째 서방님 사이에서 말다툼이 오갔다는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는 아들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너희 큰형이 어릴 때부터 나가서 번 돈이야. 너희는 형 덕분에 서울에서 대학도 나오고 취업도 했지. 그러면 오히려 형한테 갚아야지. 이렇게 뜯어먹을 생각만 하니? 내가 너희를 이렇게 키웠어? 나는 진짜 너희 둘한테 다 실망이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막내야, 형이 일단 모은 돈이 조금 있어. 그걸로 좋은 집은 아니더라도 재수 씨랑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마련하도록 해. 대신 너희는 나한테 갚을 필요는 없으니 나중에 우리 딸들에게 잘해줘. 알겠지? 착한 남편은 거기서 또 셋째 서방님에게 돈을 주었어요. 시어머니가 말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남편이 자랑스러웠어요. 이렇게 착한 남편을 보면 나중에 결국 다 돌려받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이때는 이런 남편에게 그래서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둘째, 셋째 서방님이 사는 서울과 우리 시댁의 거리는 차로 4시간이 걸리는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자주 오지 못한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점점 동서들은 시댁의 노골적으로 오기 귀찮아했어요. 사건의 발달은 바로 제사였습니다. 명절 때도 시어머니와 제가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서 동서들은 딱 당일 아침에 와서 밥을 먹고 점심때 서울로 올라갔거든요. 준비를 돕는 것은 절대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명절이고 자주 못 보니까 조금이라도 늦게 올라가길 바라면 대놓고 한숨을 쉬고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동서들은 저를 빼고 둘이 친했어요. 알고 봤더니 둘은 학교도 같았고 나이대도 비슷해서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또 둘 다 서울이라 시댁에 오는 날보다 오히려 둘이 만나는 날이 많다고 했습니다. 셋째 서방님이 결혼하면서 있었던 일 때문에 의가 상할까 걱정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아무튼 동서들은 어느 순간부터 시아버지 제사에는 오지 않더라고요. 시댁에 제사가 많은 것도 절대 아니고 딱 시아버지 제사만 지냈거든요. 그런데 동서들은 멀다는 이유로 오지 않았습니다. 음식 준비도 시어머니와 제가 하는데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원래 남에게 싫은 소리를 전혀 하지 않은 분이에요. 제가 시집 와서도 절대 제게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이 동서들이 다 모였을 때 제사 얘기를 꺼냈더니 동서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와서 절만 하고 가면 안 되겠니? 얼굴 한번 못 봤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아버지잖아. 준비는 어차피 그나가랑 내가 하니까 너희는 와서 절을 하고 밥만 먹어.
어머니, 절만 하고 가기에도 편도 4시간이 너무 길어요. 하루에 차만 8시간을 타야 하잖아요. 어머니가 이해해 주세요. 저희는 사실 명절에만 오는 것도 힘들어서요. 형님처럼 같이 살면 저도 당연히 참석하죠. 맞아요. 너무 머니까 그런 거예요. 큰형님이 우리 대신 절하시면 되잖아요. 둘째 형님이랑 제가 일부러 안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도 참석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속상해요. 동서들은 마치 말을 맞춘 것처럼 시어머니가 얘기를 꺼내자 대놓고 이제 제사에는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차로 4시간이 걸리는 것은 맞지만 기차를 타면 훨씬 짧게 걸리거든요. 기차를 타면 왕복 4시간이면 가능한 거리를 저렇게 말하니까 서운했습니다. 기차 얘기를 꺼내면 동서들은 자동차가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더 웃겼던 점은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있고 얼마 뒤 둘째 동서는 그렇게 바라던 임신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바로 명절 때도 시댁에 오지 않았습니다. 더 웃겼던 점이 뭔지 아세요? 셋째 동서도 비슷한 시기에 임신했는데 둘째 동서가 오지 않으니 셋째 동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못된 것만 보고 배운다고 혀를 차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때는 동서들에게 서운한 감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친정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싹수가 노랗다고 싫어하셨죠. 결국 동서들이 임신했을 때는 아예 얼굴도 못 보고 지나가게 되었어요. 이때도 참고 넘겼는데 제가 동서들에게 서운했던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동서들은 아이를 낳고 이번에는 아이 핑계를 대면서 시댁에 오지 않더라고요. 신생아라서 차로 오래 탈 수 없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당신께서 직접 서울로 올라간다고 결정하셨어요. 시어머니와 우리 부부는 동서들이 집을 구했을 때도 집들이를 제외하고 한 번도 서울에 간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마침 동서들이 아기를 낳기도 했고 또 얼굴을 몇 년째 못 보니까 결국 시어머니와 우리 부부가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때가 추석을 며칠 안 남긴 때라 어차피 추석 때도 못 보니 우리가 가겠다고 했죠. 그런데 이 얘기를 전하자 동서들이 둘 다 본인 집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동서는 본인 집에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주러 오셔서 안 된다고 하고 셋째 동서는 집이 좁아 다 오면 수용할 공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둘 다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아니었으나 억지라고 들리더라고요. 결국 이때는 남편이 호텔을 빌려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우리 부부가 자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고깃집에 예약해서 동선의 부부를 부르자 그제야 오더라고요. 얼굴 보기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아기들은 건강하니? 아이고, 예쁘다. 나도 이렇게 손자들을 가까이서 보고 싶었어. 앞으로 나랑 첫째네가 올라올 테니 그래도 가족이니 얼굴 보면서 살자. 너희가 힘들면 우리가 와야지. 시어머니는 서운한 감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손자들을 보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저도 약간 서운한 감정이 사그라들었어요. 다행히 그때는 동서들이 딱 밥만 먹고 가는 일정이라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명절인 설 때도 시어머니와 우리 부부가 올라갔고 그렇게 굳혀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해에 발생했어요. 갑자기 우리 둘째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갔더니 소아과 선생님이 여기서는 문제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소견서를 써줄 테니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대학병원에 가라는 말에 저는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웬만한 일에 무던하게 넘기는 저도 막상 제 새끼가 아프니 경황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했고 병원에서도 그렇게 큰 병은 아닐 거라고 했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더라고요. 겨우 대학병원에 날짜를 잡고 방문하려고 했는데 마침 둘째 서방님의 집이 그 대학병원과 가까운 아파트였습니다. 진짜 걸어서 10분이면 가는 아주 좋은 위치였어요. 그래서 저는 둘째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유치원생이라 어리고 아파서 그러니까 하루만 재워줄 수 있냐고 했어요. 남편을 통해 서방님께 말하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때 하필 서방님이 해외로 출장에 가 있어 제가 동서에게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제가 아이가 아프다고 우는데도
걱정하는 소리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제게 재워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저는 아이가 아프기도 하고 또 정신이 없어서 너무 서운했어요. 형님, 사정은 알겠는데 우리 집은 곤란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에는 친정 엄마가 와 계시거든요. 또 영지가 아프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아들한테도 옮기는 거 아닌가요? 형님 아기가 소중하듯 저도 제 아기가 소중해요. 너무 죄송해요. 동서,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아이가 열이 나고 원인 모를 설사를 하긴 하는데 전혀 전염성이 없어. 그건 병원에서도 그렇게 말했고 무엇보다 같이 사는 우리 첫째 은지는 멀쩡해. 지금 설마 동서 아들 때문에 옮을까 봐 그러는 거야? 알겠어. 안 갈게. 동서의 말에 너무 서운했던 저는 안 간다고 말하고 시어머니 앞에서 엉엉 오열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본인이 가까운 숙소를 잡아준다고 달랬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바보처럼 착한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동생들에게 그렇게 퍼줘도 정작 자기 새끼 아플 때 도움도 못 받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엉엉 울자 시어머니는 조용히 둘째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서는 제가 먼저 전화를 끊자 시어머니가 거는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거의 10번 넘게 전화하자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전화기를 넘어 동서의 쌀쌀맞은 목소리를 들으니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서는 매우 앙칼진 목소리로 안 된다고 하는 본인도 힘들다고 역으로 우는 소리를 했거든요. 자기도 너무 재워주고 싶지만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고 본인 엄마도 와 있어서 불편하다고 말하는 말에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집도 결국 우리 남편이 마련해 준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동서는 그거랑 이거랑 같냐고 하더라고요. 듣다가 화가 난 제가 그냥 동서에게 됐다고 끊으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때는 우리 남편도 처음으로 제 앞에서 화를 내더라고요. 결국 호텔을 잡고 우리 아이 검사를 마쳤는데 다행히 그냥 어린이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질병이었습니다. 혹시 몰라 전염성에 대해 물어봤는데 전염성은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안 아파서 진심으로 다행이었죠. 이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는 명절이 되어서도 서울에 가지 않으셨어요. 며느리들이 괘씸하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동서들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인데 명절 때마다 어디가 아프다, 친정과 여행 간다 등 온갖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사건이 또 하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발목과 무릎이 좋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그만 허리까지 다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서방님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서방님들은 시어머니가 다쳤다고 하니까 다들 서울에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동서들도 올 줄 알았는데 병원에 도착한 사람은 오직 서방님 2명이었습니다. 서방님들, 동서들은 어디에 있어요? 설마 서울에서 안 온 거예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은 있어야 하는데 얼굴이라도 보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진짜 동서들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아내랑 다투고 내려왔어요. 제가 내려가자고 했더니 마침 진정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 긴 거리를 아이를 데리고 오기에는 멀고 그래서 저만 오게 됐어요. 저는 아내가 갑자기 어젯밤부터 머리가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내일 일어나서 바로 병원에 간다고 저만 보냈어요. 아이는 본인이 보겠다고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서방님들의 말을 듣고 저는 진짜 동서들에게 다시 또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서방님들이 다시 서울로 올라갔고 저는 일하는 남편을 대신해서 제가 시어머니를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원래 남에게 부탁하는 것을 싫어하셨고 또 아파도 티를 안 내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어디 필요한 게 없냐고 해도 괜찮다고 하셔서 간호하기가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제게 오히려 힘들 테니 집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됐다고 말하면서 제 원래 꿈이었던 간호사들을 보며 시어머니와 수다를 떨기 바빴습니다. 시어머니와 얘기하면 배울 점이 진짜 많았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깨어있는 분이어서 말하면 제가 똑똑한 사람이 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퇴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또 발생했어요. 시어머니는 서방님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할 말이 있으니 며느리들과 같이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도 시간을 내어 꼭 만나야 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어도 그저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몰라 병원에 가서 제가 의사에게 어머니께 어떤 안 좋은 증상이 있냐고 물을 정도였어요. 다행히 병원에서는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 마음을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동서들은 역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놓고 꼭 오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서방님들만 왔어요. 서방님들의 표정도 좋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한자리에 모인 아들들을 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너무 놀라 기절할 줄 알았어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콩닥거릴 정도랍니다. 그나가랑 장남, 그동안 나랑 같이 살면서 너무 고생 많았다. 너희가 그동안 형편이 어려워서 결혼식을 못 올렸잖니. 내가 그게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 그러니까 돈은 걱정하지 말고 결혼식을 올리도록 해. 서울에 있는 좋은 호텔에서 하렴. 어머니, 너무 감동이에요. 바쁘게 사느라 결혼식은 생각도 안 났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하고 같이 서울에 가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에게 결혼식을 올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좋은 호텔에 가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당신께서 금액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영향을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서방님들이 서울로 가고 얼마 후에 시어머니의 생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가족끼리 식사할 겸 시댁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서들이 또 안 올 줄 알았는데 웬일로 동서들은 아이들까지 데리고 왔어요. 같이 밥을 먹다가 서방님들과 남편이 할 말이 있다고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동서들은 그날 둘 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기분이 나빠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저건 바로 우리 결혼식 때문이라는 것을 눈치챘어요. 실제로 동서들은 제게 결혼식에 관해 어찌나 많이 물어봤는지 모릅니다. 돈은 다 시어머니가 대주신다고 하자 동서들은 눈에 띄게 표정이 굳었어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이번에 이사 갈 수도 있는데 혹시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아이가 크면서 교육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학군이 좋은 곳은 아파트가 비싸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이 혼자 버는 돈으론 부족해요. 저도요. 이번에 저는 둘째까지 임신했잖아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아도 남는 돈이 없네요. 어머님이 큰형님에게 보태준 금액만큼만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안 될까요? 동서들은 제가 돈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자 본인들도 돈을 달라고 시댁까지 온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허리 수술하느라 입원했을 때는 오지도 않더니 정말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이날 시어머니는 대놓고 싫다고 말하셨습니다. 돈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싫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뿐이 아니라 저는 처음에 듣고 잘못 들은 줄 알았답니다. 동서들이 오기 전까지 시어머니는 한 번도 이렇게 흥분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서방님들이 결혼하면서 시댁에 자꾸 이런 일들이 생겨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돈? 싫다. 그동안 시댁이 멀다고 오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금며느리에게 돈을 준다고 하니까 와서 돈을 달라고? 아, 됐다. 나는 우리 장남처럼 마음이 넓지 않아. 너희가 우리 큰며느리처럼 나에게 잘한 적이 있어?
우리 큰아가는 내가 돈이 없어도 만들어서 주고 싶더라. 아니, 어머니, 너무하세요. 저희도 마음 같아서는 당연히 형님처럼 어머니께 잘하고 싶죠. 그런데 여건이 안 되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한테 다가가고 싶어도 어머니는 항상 형님만 예뻐하시잖아요. 손주도 딱 형님 아이들만 봐주셨고요. 더 당황했던 것은 바로 동서들의 태도였어요. 시어머니가 대놓고 동서들에게 쌀쌀맞게 대하자 갑자기 본인들이 더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저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동서들은 본인들에게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왜 형님만 예뻐하냐 등 양심이 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런 동서들에게 예의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는 착한 척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동서들이 예의 없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여자들끼리 집에서 언성이 높아지자 아이들은 울기 시작했어요. 각자 엄마에게 가서 안기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동서들은 끝까지 죄송하다는 소리는 하지도 않았죠. 이렇게 싸우는 도중 서방님들과 우리 남편이 집에 들어왔었어요. 남자들은 시댁의 광경을 보고 다들 놀라더라고요. 우는 아이들을 달래고 시어머니와 동서들 사이에서 저도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겨우 진정하고 나니 시간이 어느덧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어요. 서방님들이 동서들을 달래느라 진이 빠졌다며 자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새벽에 저는 당연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숨을 계속 쉬니까 남편이 그냥 다 잊으라고 했어요. 잊고 싶어도 시어머니가 안타깝고 또 제 처지가 안쓰럽고 그날따라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다음날 동서들이 서울로 가면 그냥 우리 결혼식 때까지만 연락하고 그 이후로 인연을 끊자고 진지하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 되었어요. 이 오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제가 오늘 제보하는 사연의 핵심이랍니다. 우리 첫째가 영어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늘 보는 영어 영상이 있어요. 아침에 다들 어젯밤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어색한데 혼자 영어 영상을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또 남편과 서방님들은 근처 친척집에 갈 일이 생겨서 셋이 나갔습니다. 저는 동서들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러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어 동화 영상을 보며 따라하는 우리 첫째를 대놓고 동서들이 비웃었어요. 그걸 보고 시어머니가 왜 비웃냐고 말하면서 우리 첫째를 서울에 있는 유명한 영어 유치원에 보내자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동서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동서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은지가 영어를 참 좋아하잖아. 얘, 그나가 은지 나중에 영어 선생님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영어를 쓰는 일을 할 것 같아. 나는 벌써 기대한다. 저도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될지는 저도 모르지만 은지는 영어 관련해서 일하지 않을까요? 부담을 주는 것이 싫어서 일부러 억지로 시킨 적이 없는데 알아서 이렇게 잘하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게 은지가 나중에 영어 관련 일을 할 것 같다고 하니까 동서들은 대놓고 비웃더니 갑자기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어를 학창시절에 쓰고 이미 다 까먹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뭐라 하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동서들은 대놓고 시어머니와 우리를 보고 웃더니 영어로 깔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너무 수치심이 들었고 남편과 서방님들이 오면 그냥 우리는 이제 얼굴 보고 살지 말자고 했어요. 속상하기도 하고 얼굴이 새빨개진 상태로 있었는데 더 놀라운 점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방으로 향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방에 가는 것을 보고 저는 무작정 따라갔는데 시어머니는 옷장을 열더니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곧 어떤 종이를 들고 동서들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동서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 기절할 줄 알았어요. 물론 놀란 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동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보여준 그것은 바로 뭐였는지 아세요? 야, 이것들아, 이 미친 것들아. 너희들 내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 어?
나 이화여대 졸업한 여자야. 이 망할 것들이.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발음도 구린 게 어디서 영어야? 내가 배워도 너희보다 더 배웠어. 어머니, 이대를 졸업하셨어요? 아니, 세상에,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어쩐지 어머니랑 대화하면 똑똑한 게 느껴졌는데, 웬일이야, 어머. 내가 그동안 꾹 참았는데, 도저히 저것들 더는 못 보겠다. 공식적으로 말할 테니 잘 들어라. 우린 이제 절연이다. 알겠어? 그나가, 너는 결혼식에 맞춰서 서울로 이사갈 준비해라. 내가 돈 줄 테니 한강 보이는 고급 아파트? 거기로 우리는 가자. 저는 어머니의 말에 놀란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이화여대를 졸업한 사람이라고 졸업장을 보여주고 제게는 서울로 이사까지 가자고 하더라고요. 동서들은 당연히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믿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방에 가서 통장과 부동산 관련 서류까지 들고 왔어요. 그것을 보자 믿기 힘든 금액이 가득했습니다. 그것도 다 시어머니 명의로 건물과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동서들은 졸업장과 부동산 등기를 보더니 갑자기 납작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화가 난 시어머니를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동서들에게 결혼할 때 받았던 신혼집들도 다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서방님들과 남편이 들어와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웃겼던 점은 아들들도 본인 엄마가 이화여대 출신인 것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사건이 다 진정된 후에 시어머니에게 들은 내용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는 상당히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자라면서 어려움은 전혀 모르고 자랐고 그렇게 이화여대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기대도 컸고 워낙 집안도 좋아서 결혼할 사람은 이미 졸업 전에 정해진 상태였대요. 그런데 갑자기 가난한 시아버지를 보고 시어머니는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둘의 사랑을 당연히 반대한 시어머니의 친정에서는 시어머니를 보고 결혼하려면 아예 인연을 끊자고 했대요. 그냥 겁을 주려고 하셨던 말씀인데 진짜로 시어머니는 독하게 연락을 다 끊고 지방으로 오게 되었답니다. 처음 신혼생활은 나름 괜찮았는데 셋째 서방님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혼자 아들 셋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고생하면서 키워서 자식들은 당연히 본인 엄마가 이대 출신인 것을 몰랐던 거죠. 충분히 주변에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정에도 그리고 동창들에게도 연락하고 싶지 않았대요. 남들은 다 잘나가는 사업가와 결혼해서 서울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본인은 지방에서 아들 셋 키우느라 몸이 안 아픈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당신의 인생이 너무 초라해서 오히려 졸업장을 그동안 꽁꽁 숨겼다고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어머니의 화가 난 모습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원래 화를 자주 내는 분도 아니셨고 화를 내도 항상 고상한 모습이셨거든요.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화를 내자 동서들은 울면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그러더니 죄송하다고 비는데 진짜 너무 가식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됐다. 연락 다 끊자. 며느리들도 그렇지만 둘째, 셋째 너희도 참 너무한다.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것도 다 그냥 때문인 거 모르니? 나는 그래서 아예 지금 이 재산을 모두 장남에게 줄 거야. 그리고 그나가 너는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간호학과에 진학해서 간호사가 되도록 해. 아이들도 다 컸고 돈은 걱정할 필요가 없단다. 어머니, 우리 엄마도 이제 그 얘기는 안 하시는데 그걸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셨어요? 저 진짜 눈물 나요. 어떡해요? 제 평생의 꿈이 간호사잖아요. 저는 어머니의 말에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간호사가 꿈이라고 했던 것을 계속 기억하고 계신 거였어요. 이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우리 부부는 실제로 결혼식을 호텔에서 호화롭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동서와 셋째 동서가 항상 얘기했던 한강이 보이는 고급 아파트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입주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같이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지만 이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이 제게는 더 익숙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에 그리던 간호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간호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학을 졸업해서 간호사가 되었어요. 동네 병원에서 간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지만 잘 해내고 있답니다. 제가 간호사가 되자 무엇보다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서울에 와서 동생하고 지내고 계세요. 요즘은 두 분이 같이 여행도 다니고 참 보기 좋아요. 동서들은 잊을만 하면 연락 와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됐다고 일반적으로 받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서방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사실 이 사연도 얼마 전에 둘째 동서에게 또 연락이 와서 지긋지긋한 마음에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답니다. 동생들에게 그렇게 다 퍼주고 되돌려 받지 못한 우리 남편은 어떻냐고요? 지금은 당연히 예전처럼 행동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 딸들과 시어머니에게만 투자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이에요. 다들 재밌게 들으셨나요? 제가 일하면서 이 얘기를 주변에 하면 다들 너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용기 내어 제보한 거였습니다.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우리 남편 그리고 두 딸과 함께 남은 인생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 초반 서울에서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사연 유튜브 요즘 재미나게 듣고 있는데 저도 꽤 험난한 일을 겪었던 적이 있어서 한번 사연을 보내볼까 싶더라고요.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고 재미있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은 어려서부터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5남매나 되는 요즘 가정치고는 엄청 자식을 많이 낳은 집이었죠. 거의 연년생인 남매들끼리 서로 싸우고 놀면서 커왔는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저희 정서 형성에 매우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다들 성격이 참 좋았거든요. 물론 우리끼리 있을 때 좋다는 거긴 한데 만약 남들과 시비 붙을 일이 생기면 다들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타입이긴 해요. 성격이 5남매 중 4명이 전부 엄마를 닮았거든요. 엄마는 굉장히 성격이 다혈질인데다가 욱하는 게 있는 분이었는데 대신 그만큼 화끈하고 다정한 면도 있는 분이었죠. 아빠는 좀 눈치도 없고 느긋하고 느린 분이었고요. 아빠는 무슨 일이 있어도 뒷짐지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분이라 엄마하고는 완전 대조되는 성격이었어요. 엄마는 반대로 뭔가 거슬리는 거나 이게 아니라고 생각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는 편이었고요. 저희 남매 중 대다수가 엄마를 닮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려서 동네에서 뛰어놀면서도 무서운 게 없었어요. 그렇다고 막 깡패 같은 성격들은 아니고 그냥 함부로 구는 애들한테 우리 남매가 함께 싸웠던 거였죠. 그건 우리가 초등학교를 거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성격들이 참 흥분을 잘하는 사람들이라 싸우다 보면 말이 심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긴 했어요. 남들과 싸울 때도 그랬고 우리끼리 싸울 때도 그랬고요. 그런데 싸우고 나서는 또 쿨하게 서로 풀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앙금은 전혀 안 남았어요. 저는 5남매 중 셋째로 그나마 엄마의 성격을 덜 물려받은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싸울 일이 있으면 다들 먼저 뛰쳐나가는데 저는 뒤에 서 있다가 혹시라도 우리 상황이 불리해지면 참전하는 타입이었거든요. 그런데 특히 형들하고 있을 때 제가 싸움을 했던 적은 거의 없었어요. 불리해질 일이 있어야죠.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한 동네에서 똘똘 뭉쳐서 커왔어요. 지방 소도시에서 나고 자랐는데 그 동네에선 유명했죠. 김씨네 5남매라고 하면 무슨 독수리 5형제처럼 받아들여질 정도로요.
그런데 큰형이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서울로 가고 그 다음 연년생인 둘째 형도 인서울대학에 가게 되니까 엄마 아빠가 서울로 이사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동네 토박이로 커온 지방을 떠난다는 게 아쉬웠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의 결정을 군말 없이 따랐어요. 사실 저희도 서울이라는 큰 도시로 간다는 게 가슴이 막 뛰었거든요. 저는 둘째 형하고 2살 차이라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학을 갔어요. 제 밑에 동생들은 전부 연년생인지라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이었죠. 저는 지방 소도시에서는 나름 공부도 잘하고 반장까지 했었기 때문에 새 학교에 가서도 눈에 띄고 싶었어요. 선생님들과 잘 지낼 자신도 있었죠. 그런데 서울로 가서 전학을 가니까 반 친구들이 저를 좀 우습게 알더라고요. 왜 쳐다보는 눈길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친구들은 저를 촌스럽고 공부도 못하게 생긴 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저는 전학 와서 적응만 좀 더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참고 학교를 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 전학 간 지 3개월쯤 되는 날이었어요. 그때 조금 친해진 아이들이 생겨서 같이 밥도 먹고 그랬는데 반에서 모범생으로 선생님 인정도 받고 공부 잘한다고 하는 애들이었죠. 저도 열심히 해야지. 잘나지는 못했지만 공부는 더 열심히 해서 저 애들하고 같이 다녀도 부끄럽지 않게 해야지 하고 결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같이 급식으로 점심을 먹고 제가 화장실을 잠깐 다녀왔는데 복도에 서 있던 그 친구들이 제 이야기를 하는 걸 듣게 되었어요. 화장실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앞에서 돌아왔더니 제가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야, 영수 좀 짜증나지 않냐? 처음에 혼자 겉도는 거 불쌍해서 같이 밥 먹어줬더니 계속 따라오려 그래. 너가 말 좀 해봐. 더 따라오지 말라고. 내가 어떻게 그래. 촌스럽고 불쌍해 보여서 선생님들이 쟤 가엾다고 한단 말이야. 집도 못 사는 것 같던데? 그러게. 가방도 싸구려고 낡았더라. 핸드폰도 중고로 산대. 씻지도 않는 것 같지 않냐? 옷도 더럽고, 진짜. 같이 다니는 친구들은 3명이었는데 셋이 정말 열심히 제 뒷담화를 하고 있더군요. 전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그대로 걸어가 제일 가까이에 있던 친구 어깨를 툭툭 두드렸어요. 제가 온 걸 그때서야 안 친구들은 당황스러운 얼굴로 입을 합 다물었어요. 야, 내가 그렇게 촌스럽고 불쌍해 보였어? 제가 다 들었다는 걸 알게 된 친구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죠. 사실 고등학교 애들이 경박하게 뒤에서 말은 해도 앞에서 딱 대놓으면 말 못하는 애들이 태반이잖아요. 걔들은 그런 애들이었거든요. 불쌍하고 가난해 보여서 같이 다녀준 거였어? 그동안 밥 먹는데 되게 소화 안 됐겠다, 너네. 저는 급식실 앞이라 애들이 잔뜩 모여있는 앞에서 큰 목청을 더 크게 키워 말했어요. 걔들은 평판도 좋고 착하고 모범생인 애들이라고 소문난 애들이라 제가 하는 행동에 당황해서 얼굴이 새빨개졌죠. 아마 거친 남고딩들이라면 안 그랬을 텐데 나름대로 선생님 총애를 받는 범생이들이었기에 더욱 그랬어요. 자기들 평판을 지켜야 했던 거였죠. 야, 그런데 그럼 그냥 끝까지 착한 척하지 그랬어. 이렇게 모여서서 뒷담화까지 말고. 그럼 나도 모른 채로 너네랑 다녔을 텐데. 그러면 너네가 밥 먹을 때 불편했나? 참, 나 더럽다고 했지? 아니야, 그런 말 안 했어. 방금 내가 내 귀로 들었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좋겠다. 이제 나랑 다닐 일 없어서. 야, 우리 그런 말 안 했다고. 얘들아, 영수 거짓말하는 거야. 너 진짜 왜 이래? 너네 입으로 나 더럽다며. 들은 대로 말했는데 뭐가? 3명의 애들은 저 앞으로 다가서면서 때리기라도 할 것처럼 윽박지르기도 했어요. 왜? 때리려고? 때려봐 그럼. 그렇다고 질 제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때 급식실 앞을 지나던 선생님이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보러 오셨어요.
저희를 본 선생님은 심각한 얼굴이 되었죠. 왜? 무슨 일이니? 영수가 저희 때리려고 했어요, 선생님. 어처구니 없게도 그 세 친구 중 하나가 심각한 얼굴로 선생님께 호소하더라고요. 저는 황당해서 걔를 노려봤는데 곧 다른 애들도 힘들다는 표정을 하면서 고개를 위로 꼬았죠. 아니, 전학 온 제가 혼자서 걔들 셋을 때린다고요? 저희가 준비물 안 빌려준다고 지금 주먹 들어서 때리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싸우기 싫어서 상대 안 하려고 했는데. 황당한 누명이었죠. 그 애들은 불리한 처지가 되니까 주워 삼키더라고요. 하지만 선생님은 저와 그 애들의 말이 상충되니 좀 더 생각해봐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엄마를 모시고 오라는 말을 하셔서 저는 까짓것 그러지 뭐 하고 엄마한테 가서 말했어요. 엄마는 사정을 듣고는 아주 위풍당당하게 학교로 가셨고 엄마가 학교 가신 날 아주 뒤집어졌죠. 그 애들 엄마까지 와서 대체 어떻게 이런 애가 전학을 와서 애들을 괴롭히냐고 교양 있게 말하다가 엄마가 작정하고 뒤집어서 거의 벼락 맞은 얼굴로 집에 갔다더라고요. 원래 싸움이라는 게 기세 싸움이잖아요. 게다가 급식실 근처에서 그 애들의 대화를 들은 애들도 많았어서 잘못은 그 애들이 저지른 것으로 결론이 났죠. 집에 온 형들이 심각한 얼굴로 사정을 듣더니 하교길에 기다려서 그 애들 말 좀 들어봐야겠다고 해서 제가 기겁하고 말리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저나 저희 집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겁도 없이 뒤집어버리는 스타일이었어요. 눈치 없고 느린 아빠만 제외하고 다들 싸움이 나면 진심으로 달려들곤 했죠. 저는 전학 가자마자 그런 일을 겪었지만 나름 잘 이겨내고 다른 친구들과 친해지며 적응을 했어요. 공부도 곧잘 해서 아주 최고 명문대는 아니더라도 그 아래 대학에 가게 되었죠. 물론 잘생기진 않았지만 깔끔하게 꾸미고 다녀서 이미 고등학생 때 여자친구도 생겼고요. 그런데 대학을 가니까 또 완전 다른 세상이더군요. 여자애들은 예뻤고 남자애들도 자기 관리 열심히 하면서 공부들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적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는데 대학에 가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대학에 간 후에도 몇 명의 여자친구들을 더 사귀었어요. 그중 대학 졸업반 때 취업 준비를 하다 만난 동기가 있었는데 제가 가고 싶은 분야에서 이미 일하고 있는 학교 동기였죠. 군대를 다녀온 사이 여자 동기들은 이미 졸업을 하고 취업한 상태였거든요. 그 동기는 영어회화를 좀 늘리려고 영어회화 동아리에 나온 거였고 저는 취업 준비 때문에 영어 면접을 준비하려고 나간 거였어요. 서로 좀 친해지고 나서 동기는 저한테 아낌없이 칭찬을 해줬어요. 아니, 영수는 어쩜 그렇게 영어회화를 잘해? 초급 수준이 아닌데?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말하는 거에 겁이 없어서 좀 망설이지 않고 하는 거라 그렇게 들릴 거야. 전 진짜 영어 회화가 젬병이었는데 그 동기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민망하더라고요. 사실 실제로 저는 발표도 회화도 당당하게 하는 게 제일 장점이었거든요. 실제로는 진짜 못하는데 그러니까 훨씬 잘하게 보이는 거였어요. 저와 동기는 영어 공부를 같이 하고 그 와중에 제 취업 준비를 동기가 도와주면서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서로 정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사귀었죠. 애쓴 보람이 있었는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취업이 되었어요. 공백 기간 없이 바로 칼 졸업, 칼 취업을 한 덕분에 저는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26살이었어요. 제가 취업까지 하고 나니까 동기가 이제 안심이라면서 은근히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난 어려서부터 결혼 빨리 하고 싶었어. 우리가 20 중후반이라 그리 이른 건 아니지만 너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아. 넌 화통하고 뒤끝도 없고 참 좋은 사람이니까. 동기의 수줍은 말에 저 역시 동기가 좋았기에 얼른 결혼하자고 청했죠.
동기도 다혈질의 성질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연애하면서는 크게 싸울 일이 없었고 싸우고 나서도 먼저 사과를 해와서 오래가지도 않았거든요. 이런 사람과 평생 산다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사귄 지 1년도 안 되어 결혼하게 된 것이니 빠르다면 빠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저도 아내도 결혼을 좀 빨리 하길 바랐던 사람들이라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여자친구,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된 이의 성격이 다혈질이었던 만큼 처갓집 사람들도 거의 대다수가 좀 성격이 급했어요. 특히 장모님이 조금 급하신 것 같더군요. 장모님은 밥도 빨리 차리고 먹기도 빨리 먹고 치우기도 빨리 치우는 타입이셨는데 모든 일이 그러하셨죠. 그런데 장모님은 이렇게 성질이 급하신 데다가 술을 무척 좋아하시는 면이 있기도 했어요. 저희가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그 주에 처갓집에 가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장인어른이 먼저 술을 꺼내다 놓고 사위에게 술을 권하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전 반대였어요. 장모님이 먼저 술을 한 병 꺼내놓고 저한테 술을 주시더라고요. 전 당연히 어른이 주시는 술을 공손하게 받아 마셨죠. 그러고 나니 장모님도 한 잔 받아서 드시고 장인어른도 한 잔 드셨습니다. 아유, 술맛 좋네. 이번에 신혼여행 가서도 술 한 병 사왔더구만, 김서방. 예, 장모님. 장인어른 술 드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한 병 사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많이 비싼데 거기선 조금 저렴하더라고요. 아유, 잘했네, 잘했어. 도수도 제법 세던데. 예, 조금씩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맛은 좋다고 하니. 옛끼 사람아, 그걸 왜 조금씩 먹나? 술은 자고로 취하려고 마시는 것인데. 장모님이 호탕하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사온 술을 가져오시더군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술을 까서 한 잔 드시더니 눈을 찡그리면서 감탄하셨어요. 아우, 죽인다. 이거 이렇게나 맛이 좋나? 아우, 비쌌겠어, 김서방. 아유,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사실 전 그때 좀 당황을 하고 있었어요. 술을 사올 때 당연히 장인어른이 드실 거라 생각했지만 실상은 장모님이 거의 다 드시고 계셨죠. 그러고 보니 아내가 조용히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나더군요. 자기야, 우리 엄마 술 드시면 주사가 좀 있는 편이셔. 그 말을 기억하면서 조금 긴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장모님은 그 술 한 병을 거의 다 드시더니 일어나서 또 술을 가져오려고 하다가 장인어른에게 맡기시더군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장인어른한테 눈을 찡그리면서 막 싫은 소리를 하셨어요. 아우, 왜 막아? 왜 막냐고? 당신이 뭔데? 여보, 지금 김서방도 와 있는데 그만 먹어. 그 술 생각보다 더 독한가 보네. 한 병 가지고 이렇게 취하진 않는데. 술? 독하고 맛있었지. 아주 좋았어. 김서방, 최고야. 장모님은 걸음도 비틀거리셨어요. 사실 제가 사온 술이 정말 도수가 높은 편이어서 아마 드실 때도 식도가 다 들어가는 것 같았을 텐데 용케도 한 병을 다 드셨더라고요. 곧 바깥에서 음식을 추가하고 있던 아내가 급히 들어와서 장모님을 데리고 나갔어요. 장인어른은 어깨를 으쓱하며 고개를 저으셨죠. 아니, 원래 좀 술을 마시면 저래. 우리 식구가 원래 술을 잘 먹기도 하는데 뭐 술 취해서 하는 행동 정도야 이해하게나. 예, 물론입니다. 사실 저희 집은 다혈질이긴 해도 술은 거의 안 마시는 편이라서 좀 이해는 가지 않았어요. 어차피 같은 행동인데 주사를 했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장모님이 그러신다는데 저한테 특별한 일이 없다면 굳이 흠잡을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그러마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는 1년 정도를 더 살았어요. 그런데 그중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술을 드셔서 사고 치는 모습을 좀 많이 봤죠. 나중에 알고 보니 장모님뿐만 아니라 장인어른도 만만치 않게 술을 드시더라고요. 게다가 근처에 사는 자식이 저희뿐이어서 사고가 나면 저희가 가서 꼭 수습을 해야 했고요. 아내는 그게 별로 부끄럽지도 않은지 항상 술 드셔서 그러셨대 말하고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군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술에 취한 채 돌진해서 남의 집 담벼락이 깨지도록 돌을 던지고 머리를 박았을 때도 아내가 그래서 저는 정말 알 수가 없더군요. 자기야, 그런데 이 정도면 장인어른하고 장모님께 술 그만 드셔야 한다고 말씀드려야 하지 않나? 아이,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옛날에는 차 사고도 냈는데? 이 정도면 그냥 담벼락만 물어주면 되잖아. 아니, 그래도 장모님 이번에 다치셨잖아. 곧 나을 거야. 우리 엄마 맨날 그랬어. 아유, 술 취했는데 그 정도야 할 수 있지. 심신미약 몰라? 심신미약. 와, 그 말에는 정말 골이 띵하더군요. 이 정도면 장인어른 장모님이 대체 어디까지 술을 마시고 사고를 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 저희가 결혼 1주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우리끼리 1주년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는 것보다 어르신들을 모시고서 하는 게 어떠냐는 말을 하고 양가 부모님을 초청했죠. 좋은 한정식집 룸에 자리를 잡고 함께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기특하구나. 1년 지난 결혼기념일 너희들끼리 데이트를 해도 되었을 텐데. 엄마는 기특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렇기도 했지만 그래도 첫 해니까 양가 부모님과 함께하고 싶기도 했죠. 다만 장인어른 장모님이 술을 많이 안 드셨으면 하는 불안감은 있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별다른 생각도 없이 술을 들이키는 장모님을 말리지도 않았죠. 장모님이 불안했던 건 그래도 장인어른은 때와 장소를 보아서 술을 먹는 경향이 있는데 장모님은 그냥 눈앞에 술이 있으면 그냥 마셔버리는 타입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장모님은 음식도 술도 맛있다면서 신나게 먹고 마셨고 저희 부모님도 음식은 맛있게 즐기셨습니다. 그런데 점차 장모님이 술에 취해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는 불안해서 얼른 먹고 자리를 파야겠다 생각했는데 장모님이 눈이 이미 풀려 있었어요. 장모님은 직원을 불러서 술을 한 병 추가했죠. 아, 엄마, 그만 먹어요 좀. 아내가 한마디 하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말리진 않았어요. 제가 말려보려 했지만 씨알도 안 먹혔고요. 기어코 한 잔을 더 마신 장모님은 풀린 눈으로 저희 엄마를 쳐다보시더니 다 풀린 혀로 이러시는 겁니다. 와, 근데 있죠, 사부인. 내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생각을 했는데 말이죠. 엄청 세게 생긴 거 알죠? 응? 네? 엄마는 장모님이 심하게 취했다는 사실을 눈치챘는지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러고 저하고 아내에게 눈짓을 했는데 제가 미쳐 말리려고 일어나기도 전에 장모님이 희죽희죽 웃으면서 이러시는 겁니다. 사부인은 엄청 세게 생기고 사돈어른은 엄청 약해 빠지게 생겨가지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 사부인 지금 많이 취하셨는데 아유 남편 잡아먹게 생겼어요 딱. 어떻게 이렇게 만나셨대 정말. 그렇게 말하고서 장모님이 깔깔거리며 웃으시더군요. 저는 그 순간 머리에서 피가 죄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엄마의 눈빛이 빡친 눈빛으로 바뀌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그 와중에 아빠는 눈치 없이 허허 웃으면서 상황을 보고 계셨고 아빠의 얼굴까지 본 엄마는 완전 열이 받았어요. 야이! 엄마 잠깐만. 어머님,
지금 저희 엄마가 너무 취해서. 야, 시장 바닥에서 굴러먹게 생긴 년이 개념없이 말을 함부로 해? 엄마, 지는 개똥 같은 얼굴인 주제에 뭐? 남자를 잡아먹게 생겨? 어머님. 어디 진흙바닥에서 주워온 구겨진 휴지같이 생긴 게, 젖은 휴지 뭉쳐놓은 것 같이 생긴 게. 엄마는 정말 길길이 날뛰었어요. 아빠는 물색 없이 웃고만 계시다가 그제야 뭔가 일이 잘못된 걸 알겠는지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엄마를 말리려고 했죠. 하지만 도리어 엄마에게 빽 한 소리를 듣고는 목을 움츠리셨어요. 그날 정말 어찌나 양쪽을 말리느라 고생했는지, 어떻게 식당을 나와서 어떻게 돈을 내고 운전해서 각자 집에 부모님을 모셔다 드렸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제 엄마 아빠를, 아내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모셔다 드렸죠. 다음 날이 되어서야 저는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집에는 아내가 있었어요. 먼저 들어와 있던 아내는 화가 난 얼굴이었죠. 아니, 어머님 대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 뭐? 아무리 그래도 술 때문에 그냥 좀 우리 엄마가 실수한 걸 가지고 멀쩡한 정신이신 분이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 피곤해서 축 처져 있었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냥 넘길 수 없더군요. 자기야, 먼저 시작한 건 장모님이야. 진짜 너무 심했잖아. 남자 잡아먹게 생겼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야? 아무리 술이 취해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못할 말이 있는 거지. 술 취했잖아. 제정신도 아니었는데 뭘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여? 아니, 그건 아니야. 술 취했다고 상대방이 상처 안 받아? 전부터 생각했는데 그 술 취하면 다 괜찮다는 논리 좀 버리라고. 전날 그렇게 큰 싸움을 말려놓고 다음 날에는 저와 아내가 대판 싸운 거였죠. 아내는 아내대로 절대 저희 엄마와 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반드시 자기 엄마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전 반대로 장모님이 저희 엄마한테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요. 도저히 둘 입장차는 좁힐 수 없었어요. 그 후로도 며칠간을 계속 거의 전쟁을 벌이면서 싸우고 말했지만 서로 이해할 수 없더군요. 싸움이 길어지고 말하다 보면 서로 말이 날카로워지고 거칠어지는 게 당연하죠. 아내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할퀴는 소리를 하고 공격하는 말을 하면서 결국 저는 아내에게 정이 있는 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건 뭐 아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별거가 시작되었고 그 후로도 서로의 상처가 아물 새가 없어서 그대로 우리 사이는 벌어져 버렸죠. 한번 멀어지기 시작하니 걷잡을 수가 없었고, 서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이인데 도저히 부부로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술 취한 걸로 사부인한테 남자 잡아먹게 생겼다라는 말을 뱉는 행동까지 이해를 해줘야 한다면 대체 나중에는 어떤 행동을 하고서 참으라고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혼을 택했습니다. 아내도 동의하는지 협의 이혼으로 빠르게 진행되었죠. 한번 꼴보기 싫어지니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아서 집은 팔아서 서로 나누고 얼굴도 보지 않은 채로 짐을 빼서 나와버렸어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이네요. 저는 그 후로 혼자서 집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정말 예상치 않은 일로 이혼하고 이혼남 타이틀을 달게 되었지만 제가 혼자 먹고 살기 충분하게 밥벌이를 하고 있으니 딱히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다만 엄마가 참 미안해 하세요. 그때 엄마가 한 번만 더 참았으면 그래도 제가 결혼 상태로 쭉 살지 않았을까 하고요. 원래 저희 엄마가 절대 그렇게 후회하는 분이 아닌데 그래도 자식 이혼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자,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아직 머리 벗겨지려면 한참 남은 중년 남성입니다.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땐 풋풋했던 새내기 직장인이었는데 벌써 세월이 꽤 흘렀네요.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중년 나이에 접어들었어요. 사랑하는 여자 쟁취해내서 결혼까지 꼬리냈으니 남자로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두 사람이 합심해 만들었는데 제 유전자만 강하게 받아서 태어난 것 같은 외모를 지닌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애들 태어난 뒤로는 삶을 대하는 자세, 사고방식부터가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 이전보다 훨씬 열심히 살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소개할 가족이 있는데요. 저에게는 처제 한 명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아주 각별하다 못해 끔찍하리만치 아끼는 세상 단 하나뿐인 여동생입니다. 그런 자매를 전 처음부터 이해하지 못했어요. 보다 보니 적응한 것이지 이해를 한 건 아닙니다. 저는 형이 한 명 있거든요. 솔직히 형제애가 대단하진 않습니다. 그나마 저에게 처음 조카가 생겼을 때 남의 애기보다 예쁜 걸로 봐서는 혈육이란 게 확실히 다르긴 하구나 이 정도를 느꼈었죠. 아내가 자기 여동생인 처제에게 유별난 것에 나름의 이유가 있긴 했어요. 일단 아내는 책임감 강한 집안의 장녀이기도 했거니와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장모님께서 편찮으신 이후로 나이 터울이 큰 편인 동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마인드를 갖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돌아가신 장인어른께서는 예전에 저희 아내만 유독 챙기시고 처제는 등한시하셔서 집안 내 차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도 아내가 미안한 마음에 처제를 아끼고 위하는 게 생겨난 걸 수도 있겠어요. 하여튼 아내에게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하나뿐인 처제, 바로 이 처제 때문에 저희 집이 정말 롤러코스터 일상들을 보내왔습니다. 생각보다 이른 나이에 결혼을, 그것도 빠른 진행으로 하고 말았던 처제는 꼭 그만큼의 속도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극심한 성격 차이였어요. 아이 낳고 잘 사는 줄로만 알았는데 많이 놀랐죠. 돌잔치 준비한다 만다 하는 소식이 없길래 좀 늦는다 했더니만 뜬금없이 이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실상 이혼을 당한 것에 가까웠죠. 갓난 아들을 주고 온 것까진 그렇다 치는데 돈 한 푼 챙기지 못하고 쫓겨난 것에 전 그것이 현실적으로 화가 나더군요. 제가 그때 업무적으로 너무 바빠서 회사 일에 치중하느라 상황을 들여다보고 참견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됩니다. 어쨌거나 처제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따끔한 말 한마디 하지 못했죠. 요양원에 계시던 장모님이 처제 이혼 소식에 얼마나 가슴 들끓어 하셨는지 모릅니다. 아내의 요청에 따라 처제는 저희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오래된 아파트에서 신혼 때부터 살다가 신축 아파트로 평수 넓혀 이사 간 지 몇 달 안 된 시점이었고, 그래서 처제에게 공간을 너끈히 내어줄 수 있음이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처제 생각 좀 정리하고 장모님 뵈러 다녀오고 저희 아내랑 둘이 시간도 갖고 그러기를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늦은 밤중에 잘 준비 다 하고 누웠는데 저한테 간곡한 부탁을 해왔어요. 바로 처제랑 이대로 같이 살면 안 되냐는 것이었죠. 경악한 저는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제가 거절을 하며 내세운 이유는 처제가 너무 불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린 우리 애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반대로 처제가 그만큼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서 지켜봐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안 돼. 100번 양보해서 처제한테 집을 구해다 줄 순 있어. 그런데 그 이상은 안 돼. 이게 당연한 거야. 괜히 감정적으로 휩쓸려서 선 넘지 마. 저는 단호한 결정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도 수긍했고 그 다음 달에 처제는 저희 집에서 멀다고 할 수는 없는 동네에 원룸을 얻어 나갔어요. 저희가 보증금을 대주었고요. 처제는 첫 독립했다면서 처음에는 잘 지냈습니다. 연락도 자주 했어요.
일을 알아볼 생각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조로이 잘 풀렸구나. 이렇게 방심을 하고만 순간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저희 아내와 멀쩡히 웃으면서 통화했다던 처제가 돌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만 것입니다. 아내가 처제 구직 활동할 것을 대비해 아끼는 가방 빌려주려고 예고 없이 원룸에 방문했다가 발견하였습니다. 만약 아내가 그날 들르지 않았더라면 처제는 지금쯤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부랴부랴 퇴근하고 저도 병원으로 달려갔었죠. 위세척 끝에 처제는 살아났어요. 아내가 울며 불며 저에게 달려드는데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정말 멘붕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길래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뭐라 그랬냐고? 불안하다 그랬잖아. 우리가 지켜봐줘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왜 사람 말을 안 들어? 아내가 정말 숨 넘어가게 울더군요. 조금씩 정신이 들면서 저는 솔직히 그 순간 이혼 생각을 떠올렸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애들이 처제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모 아파? 이모 어디가 아파? 이모 왜 병원에 있어? 어린 녀석들이 자꾸 처제를 궁금해하고 챙기려 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는 그냥 처제와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데리고 사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고 낫겠다 싶었네요. 아내가 마음 졸이진 않을 테니까요. 큰 방을 애들 둘이 쓰기로 하고 작은 방에서 처제가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제는 아내의 친동생이니까 저희 가족이잖아요. 그럼에도 솔직히 말해서 정말 불편했습니다. 사람 하나 추가해서 사는 게 왜 이렇게 신경 쓰이고 걸리적거리던지요. 며칠, 몇 달, 이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기약 없이 계속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가끔은 숨이 막혔습니다. 여보, 진짜 내가 너무 고마워하는 거 알고 있지? 내가 더 잘할게. 그래도 아내가 저에게 항상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줘서 그것이 어쨌든 위안이 되어주었네요. 아파트 단지 근처의 빵집에서 오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처제는 한동안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단시간 근무하는 직원으로 됐고요. 표면상으로는 저희 집 괜찮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짧게 확 타올랐다가 꺼진 그야말로 불꽃 같았던 결혼 생활을 실패로 마치고 아이마저 내어주고 빈손이 된 처제를 데리고 사는 집. 대한민국에 저희 집 하나뿐이진 않았을 테니까요.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들이 존재하니까 저희 집 정도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불편하고 진짜 미치게 힘들었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처제는 기본적으로 우울함을 깔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그늘진 얼굴일 때가 많았어요. 애들하고 같이 재미있게 놀다가도 아무 계기 없이 갑자기 한순간에 사람이 확 다운되었습니다. 난데없이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같이 놀다가 어리둥절해져서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많았어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처제의 우울함 때문에 저희 애들이 영향을 받을까봐 이 부분에서 항상 신경이 쓰였습니다. 처제랑 살면서 여러 일들이 많았으나 특히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랑 같이 나가서 바람도 쐬고 맛있는 거 먹자는데도 끈질기게 처제가 거절했던 날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희끼리 나가서 놀고 외식까지 끝냈죠. 저녁을 일찍 먹었기 때문에 대형마트 들러서 식재료랑 애들 과자까지 사서 집으로 돌아간 때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를 비롯한 저희 가족은 그야말로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서니 현관 센서 등만 내부를 밝힐 뿐 온통 어둡더라고요. 저는 순간 처제가 불쑥 외출이라도 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집에 불 하나도 켜지 않은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처제가 식탁에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겁니다. 거실 불을 켜기 직전 그것을 발견한 저는 비명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고요히 앉아있는 그 모습은 진짜 그 어떤 공포영화 장면보다도 더 무서웠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면서 진정한 무서움을 느끼고 있는데 아내는 자기도 놀랐으면서 어떻게든 처제한테 그런 기색 많이 안 보이려고 애를 쓰더군요. 자기 동생 불쌍하다고 끌어안는 것을 보고서는 정말 착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서운 일은 이것 말고도 또 있었어요. 처제의 우울함이나 기행 같은 것에 상당히 익숙해졌다고 생각하며 지낼 무렵의 시기였습니다. 이때 아내가 며칠 처제 방에서 같이 잔 적이 있었죠. 둘이서 같이 자고 사흘째였나 나흘째였나 처제가 저 혼자 TV 보고 있을 때 슬그머니 옆으로 오더니 형부, 저 좀 도와주세요. 언니가 너무 걱정돼요.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제가 하는 말이 아내가 자기랑 침대에 같이 누워서 자려고 하면 어둠 속에서 자꾸 귓속말을 건다는 겁니다. 잠이 들려고 하면 아내가 자기 귀에다가 짧게 말을 뱉어서 그 때문에 쉽게 잠이 들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내 보고 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내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는 것이 처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아내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 좀 해줬으면 한다는 거였죠. 안 그랬던 사람이 그렇게 구니까 처제는 자기 언니가 너무 걱정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내에게 따로 물어봤죠. 아내가 애들 가방을 챙겨주다 말고 놀라서는 펄쩍 뛰었습니다. 극구 부인했죠. 맹세코 나 안 그랬어. 내가 자는 사람한테 굳이 왜 말을 걸겠어? 그리고 나는 원래 잠버릇 하나도 없는 거 여보가 잘 알잖아. 아니, 잠깐만. 그렇다는 말은 처제가 환청을 듣고 있다는 소리야? 제가 말을 뱉고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내도 표정이 싸해지더라고요. 다음날 또 그런 일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처제를 앉혀놓고 셋이 얘기를 해봤는데 제 추측이 맞더군요. 처제는 일부러 거짓말하는 게 아니었고 정말 아내로부터 그런 일을 겪고 있다며 믿고 있었어요. 어제는 나 간지럽히려고 했잖아. 나 자는데 내 옆구리에 간지럼 태우려고 해서 내가 언니 계속 피하면서 잤어. 저는 아내가 저나 애들에게 간지럽히며 노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연애 시절을 통틀어 봐도 그랬어요. 아내도 옆에서 아연실색을 하고 고민으로 수심이 깊어 보이는 처제의 모습에 진짜 소름이 돋아났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안 받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처제가 정신과 처방약을 꾸준히 먹게 됐죠. 그런데 약을 먹으면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다며 그런 주장을 해대서 저희가 복용시키느라 애를 좀 썼습니다. 만약 처제가 혼자 지냈다면 제대로 된 진료를 받는 것이나 꾸준히 약을 복용하긴 어려웠을 것 같네요. 아내와 처제가 둘이 며칠간 같이 잤던 이유는 장모님이 자꾸 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제가 죄책감이 든다면서 무척 괴로워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좋은 모습 못 보여드렸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나 잘 사는 거 못 보여드려서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장례식장에서 구슬프게 울며 중얼거렸던 처제는 한참을 그러다가 돌연 발광하기도 했습니다. 나 성공하는 거 보고 가야지. 왜 가? 왜 먼저 가? 이러면 나 억울해서 어떻게 살라고. 엄마, 일부러 그랬지. 내 인생 더 비참하게 만들고 싶어서 일부러 죽은 거지, 맞지? 갑자기 장모님 영정이 되고 소리를 질러대서 조문객들 전부 어쩔 줄 몰라하고 집안 사람들 전부 달려들어 처제 뜯어말리고 분위기가 말도 못했습니다. 제압당하고 얌전히 있는가 싶었던 처제는 저희 모두의 눈을 피해 몰래 술까지 마셨습니다. 그리고 곡소리를 냈죠. 지 장모했는데 안 와? 천하의 개자식. 내 아들 내놔. 내 배 불러서 내 배 아파서
내가 낳은 아들이야. 당장 전 남편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며 우는 처제를 달래느라 장모님을 향한 조문은 잠시 뒷전일 정도였습니다. 장모님을 떠나보낸 후유증으로 처제가 심각한 감정의 기복을 보였고 특히 밤에 불안해하는 것 같아 아내가 며칠 함께 잤던 것이었죠. 저희 애들한테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이모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얼마나 많이 가르쳐주고 일러주었는지 모릅니다. 한창 정서적으로 발달하고 클 나이인 애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갔을까봐 매사에 신경이 쓰였고 마음 또한 아팠습니다. 그래도 처제랑 같이 살 수 있었던 점은 처제가 자기 조카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인 것 같네요. 애들한테는 항상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저희 애들을 보면서 자기 아이를 그리워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어쩌겠어요. 제가 엉망인 사람인걸요. 이렇게 불안한 사람이 엄마인데 어떻게 자식을 제대로 돌보고 키울 수 있겠어요. 우리 애 못 보고 사는 것도 전부 다 제 잘못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형부. 사실은 저도 애를 미치게 보고 싶은데 그러면서도 보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못 보겠어요. 전 정말로 엄마 자격 없어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 사진으로만 접하는 것도 애가 끓을 텐데 처제는 꼭 참았습니다. 스스로가 불안하기 때문에 아이를 만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 처제에게 저나 아내도 함부로 어떤 선택지를 내밀거나 권유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도 누구보다 처제의 상태를 잘 알기에 모자가 만나며 지내는 것이 어쩌면 아이에게 해가 되는 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사실상 정신질환자인 처제와 한 집에서 사는 것이 저도 진절머리가 날 때도 많았지만 저희 애들과 놀아주고 상대해주면서 처제가 즐겁게 웃거나 할 때마다 측은지심 또한 함께 들었습니다. 정신 상태가 좋지 않은 스스로의 상태를 잘 알면서 그것을 슬퍼하는 처제가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못난 엄마라서 책임지지 못한 아이를 향한 사랑까지 조카들에게 주고 싶다면서 늘 저희 애들한테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죠. 같이 살면서 초반에는 처제도 많이 헤맸고 저희 애들도 너무 어릴 때였으니까 애로사항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가 더 나아졌습니다. 처제가 용기를 내어 아내의 지인이 주선해준 빵집 아르바이트를 다니기 시작한 후로는 더 진전이 있었고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가족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 아내를 향한 사랑과 의리로 처제와의 한집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느새 해수로 7년이었어요. 처제가 연락을 하나 받았다며 저희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무슨 연락인고 하니 전 남편의 가족, 즉 처제의 옛 시댁으로부터였습니다. 다름 아니라 아이를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는 용건이었죠. 처제가 갑작스레 이런 제안을 빙자한 통보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라서 저희를 불러던 것이었어요. 갑자기 아이를 맡기려는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답변을 듣고선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네요. 전 남편이 죽었다는 겁니다. 지난달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그렇게 알려주더군요. 왜 장례식 때 연락 안 했냐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처제는 발작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시댁 측에서는 정말 싸늘하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데려갈 건지 안 데려갈 건지 그것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저도 사진으로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빤한 이유가 짐작되었어요. 아기 때는 몰랐지만 자랄수록 얼굴에 보이고 있었거든요. 아이 외모가 완전히 외탁을 했어요. 쌍꺼풀부터 끝이 유독 올라간 인매까지 정말 처제를 빼닮았습니다. 크면 판박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저희 아내와도 닮은 얼굴상이고요.
제가 직감적으로 예상하기로는 이런 것 때문에 남겨진 아이를 그 시댁 사람들이 키우기가 꺼려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처제의 전남편하고는 아이가 얼굴에서 닮은 구석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건 몇 년 전에 들은 소식이었으나 아이의 존재 때문에 전남편이 만나던 여자랑 끝내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시댁에서 이걸로도 불만을 품고 있지 않았을까 싶었네요. 당장 답변을 내놓기엔 저희 입장이 쉽진 않았죠. 진지하게 생각해 볼 테니 말미를 달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고민이 시작되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처제한테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제가 저 따로 있을 때 찾아오더니 저의 의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형부가 동의를 해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모로 아직까지도 불안불안하기도 하고 계속 얹혀 사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주도권이고 결정권이고 형부한테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차분하게 말하는 처제를 보면서 당혹스럽기까지 했네요. 처제가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일 줄은 그간 깨닫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막무가내로 아이를 데려오겠다며 난리를 칠 줄로만 알았는데 냉정하고 현실적인 부분을 캐치하고 있는 걸 보면서 내심 놀랐습니다. 아내와도 깊은 대화를 나눠봤어요. 우리가 어쩌면 좋을지에 대해서요. 데려온다면 다른 데가 있나요? 일단 저희 집에서 지내야 하는 거였죠. 식구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인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희 애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요. 그런데 아이를 데려오지 말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더라고요. 처제의 친자식이었고 아내의 친조카였습니다. 단 하나뿐인 존재를 이런 순간에 외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국 아이를 데려왔어요. 처제는 조카가 갓난아기일 때 이혼했고 그 후로는 제대로 만나서 지내본 적이 없었으니 어디 같이 살면 둘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지켜보긴 하지 않는 심산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신생아 시절일 때 빼고는 조카를 이후로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물론 사진으로는 자라는 모습을 봐왔지만요. 실제로 보니까 사진에서 보고 체감했던 것보다 몸이 왜소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주눅들어 보였어요. 처제를 보고도 엄마라는 소리를 차마 못하더군요. 어떤 일상이 펼쳐질까 초장부터 걱정이 앞섰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지난 세월 부대끼며 살아온 저희 부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처제가 자기 아이랑 살면서부터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웃을 때는 눈부터 휘어지게 웃었고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 자체가 아주 밝아졌습니다.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도 저희 애들한테는 늘 노력을 다했던 처제였는데 자기 친자식한테는 오죽 애정이 샘솟았겠어요. 아이한테 궁금한 게 많았는지 매일 이것저것 물어보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럴수록 점점 더 밝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대답하는 아이 쪽도 밝아지고 말이 많아졌고요. 심지어 처제는 활력이 생겨나서 저희 부부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운동을 나갔습니다. 지난날 동안 항상 저희가 억지로 운동 할당량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 퇴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와 약속한 탓에 억지로 지켰던 주 3회 운동을 넘어 자발적으로 매일같이 운동을 나갔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처제의 정신병은 일시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보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자식을 품에 되찾았다고 그 하나의 계기로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건지요. 기적 같은 처제의 변화에 가장 기뻐했던 건 아내일 겁니다. 아내가 그러는데 어쩌면 처제가 그렇게 한계까지 치달았던 것은
힘든 상황 와중에 자기 아이를 잃게 된 상실감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점차 밝아지는 처제를 볼수록 저도 아내의 의견에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저희 집에 들어왔을 땐 눈치만 바쁘게 살펴댔던 아이도 저희 애들이랑 놀면서 많이 활발해졌어요. 애가 애다워졌습니다. 아내는 전부터 식당 개업을 하고 싶어 했고 김밥집으로 정한 뒤로는 차근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요식업 트렌드를 반영해서 비건 메뉴를 포함한 김밥집으로 가려고 야심차게 계획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김밥집이 규모를 떠나서 무조건 단독으로 모든 걸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래는 전문 이모님 한 분을 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 처제가 눈에 띄게 밝아지고 또렷해지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일을 처제한테 분담해 맡기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처제는 원래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은행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쁜 얼굴에 일 잘하고 생활력 강했던 사람이 본래 처제였음을 아주 오래간만에 상기하게 된 것이었죠. 망가진 처제의 모습만 보고 사느라 영영 있는 줄 알았지만요. 처제는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을 뒤늦게 다시 발휘할 요량인가 봅니다. 누가 지켜봐서가 아니라 스스로 의욕을 드러내고 있어요. 언니, 그간 형부 눈치 봐가면서 항상 내 편 들어주고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 봐줘서 정말 고마워. 어떻게 나 같은 동생한테 이렇게 좋은 언니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형부, 제가 이번 생에서 형부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갚으려고 노력은 해볼게요. 앞으로 열심히 할 거고 정말 돈 많이 벌어다 드리고 싶어요. 얼른 자립부터 할 거고요. 엄마는 강하다는 걸 저도 자식한테 보여줘야죠. 처제의 말에 아내는 눈물이 글썽했는데 저도 겉으론 묵묵했지만 속으론 울컥했어요. 처제가 지나온 길을 뻔히 다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말이라도 고마워, 처제. 이거 알았으면 좋겠는데 처제, 나 약하지 않아. 처제 약한 사람 아니야.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박수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야. 처제 다시 일어난 거 정말 장해. 진심으로 멋지다고 생각해. 저도 드물게 제 마음을 표현했는데요. 처제가 금세 울상이 되더니 이내 엉엉 울음을 터뜨려서 짠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동생 사랑 지극한 아내는 따라 울기 시작했죠. 그날 얘기를 좀 많이 나눴어요. 어른들끼리 감상적이 되어서 갑자기 회포를 풀거나 말거나 애들끼리는 방에서 게임하고 신나게 놀더군요. 어른 셋, 아이 셋. 저희 집은 머지않아 형태가 바뀔 것 같아요. 처제가 독립을 선언해둔 상태니까요. 성공적인 김밥집 오픈을 빌며 그리고 처제의 재도약을 응원하며 앞으로의 모든 일이 순탄히 잘 풀리기를 바라면서 잠이 오지 않는 밤 혼자 맥주 한 캔을 까고 있는 이 집의 가장이 쓴 글이었습니다.